꼬마 귀족 표도르가 빈민병원에서 본 것은 석영중. 모스크바 고통을 보다 석영중의 매핑 도스토옙스키. 모스크바 마린스키 빈민병원이었던 건물 앞에 세워진 도스토옙스키 동상은 푸슈킨 미술관 관장을 역임한 조각가 세르게이 메르쿠로프 1881만 1952가 만들었다. 오브제의 내면에 대한 통찰력과 철학적 깊이가 담긴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유명하다.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고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줄 궁극의 건물이 가능하다고 치자. 그런데 그런 건물을 세우려면 단 한 명의 미약한 생명, 이를테면 아까 말한 조그만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던 불쌍한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 치자. 무고한 아이의 보상받을 수 없는 눈물을 토대로 그 건물을 세워야 한다면 너는 그런 조건하에서 건축가가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겠니? 자, 어디 솔직히 대답해봐. 네가 건설한 건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린 희생자의 보상 없는 피 위에 세워진 행복을 받아들이는데 동의하고 결국 받아들여서 영원히 행복해진다 하더라도 너라면 과연 그따위 이념을 용납할 수 있겠니? 석영중의 매핑 도스토옙스키. 이 모스크바 고통을 보다. 도스토옙스키 최후의 대작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 주인공이 던지는 질문이다. 많은 작가와 사상가들을 도스토옙스키와 연결시켜주는 유명한 대목이기도 하다. 다수의 행복과 한 아이의 고통이 대립하는 이 질문에서 연구자들은 1차적으로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대한 반론을 읽어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은 윌리엄 제임스의 도덕 철학과 도덕적 삶, 어슐라 르긴의 SF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뻗어나가면서 공리주의 도덕론과 행복론과 정의론을 논박한다는 게 정설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에게 고통은 어떤 특정 이념이나 이론의 옳고 그름을 재는 척도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다. 한 사람과 여러 사람의 대립이 언제나 중요한 것도 아니다. 빈곤질병 죽음을 골자로 하는 고통은 인간 보편의 조건이며 인간에 관한 모든 사유의 출발점이다. 그것은 일생 동안 대문호를 휘감은 가장 끈질기고 가장 집요한 관념이자 그의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두드러진 테마다.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고통은 우리 삶에서 두 가지 형태로 실현되기 마련이다. 하나는 나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타인의 고통을 배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고통을 분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나의 고통까지 경감시키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고통의 테마 역시 이 두 가지 근본적인 가능성, 요컨대 고통의 상대성을 따라간다. 양심도 도덕적 성찰도 책임도 모두 이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 도스토옙스키 사유 목록의 이른바 시그니처 메뉴라 할 수 있는 선과 악, 신과 인간, 자유, 사랑, 구원의 문제는 모두 실존적 고통이라는 이름의 단일한 씨앗에서 싹 튀어 자라나온 것이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나를 밝히려면 우선 그의 출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의 출생에는 운명이라는 말로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내 풍족한 삶이 다른 사람의 고통 때문은 아닐까? 도스토옙스키 전철역 내부, 백지사진 등 그의 대표 소설의 이미지로 벽화를 만들어 놓았다. 그는 1821년 10월 30일이야 모든 날짜는 구력 모스크바 마린스키 빈민병원에서 그 병원 소속 의사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미하일 도스토옙스키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1821년 초에 빈민병원 담당의로 발령을 받아 본관 남쪽 윙의 사택에 둥지를 틀었다. 근면하고 성실한 근무 덕분에 닥터 도스토옙스키는 1828년 성안나 훈장을 받고 8등관으로 승진했다. 19세기 러시아 관등 체계에 따르면 8등관부터 법적으로 세습 귀족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닥터는 득달같이 귀족 명부에 자신과 두 아들의 이름을 올렸다. 도스토옙스키는 1837년 5월 공병학교 입학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갈 때까지 약 16년 동안 모스크바에서 살았다. 그 많은 장소 중 하필이면 빈민병원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과 사춘기를 보냈다는 것은 결코 허투루 넘어갈 일이 아니다. 빈민병원은 서류상으로나마 귀족인 중산층 가장이 성장기 자식들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일 것이다. 도스토옙스키가 자라면서 가장 많이 본 것은 병원에 실려온 극빈층 환자들이었다. 아이들이 환자 가까이 가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보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어린 표도르는 창가 커튼 뒤에 숨어서 혹은 보리수 우거진 병원 마당에서 뛰어놀면서 현관과 층계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에 찌든 사람들을 흘끔흘끔 훔쳐보았다. 가끔은 들것에 실려 나가는 시신을 보기도 했다. 거리 풍경 또한 황량하기 이를 데 없었다. 실제 날씨와 관계없이 그 지역에는 언제나 음산한 기운이 감돌았다. 근처에 말을 갈아매는 역참이 있어서 시베리아로 끌려가는 죄수를 가득 실은 썰매가 수시로 병원 앞으로 갔다. 인근 푸티르카 감옥으로부터 중병에 걸린 죄수를 이송하는 무게마차 역시 병원 앞을 지나갔다. 길가에서 혹은 마차를 타고 가면서 도스토옙스키는 이 슬픈 인간 군상을 질리도록 보았다. 유모가 소스라쳐 놀라 아이의 눈을 가리곤 했지만 소용없었다. 도스토옙스키 가족이 살았던 병원 사택은 현재 도스토옙스키 생각 기념관으로 보존돼 있다. 본관 앞도로는 도스토옙스키 거리로 불리며 도로 끄트머리에는 전철역 도스토옙스카야가 있다.
그러나 그가 살 당시 이 지역의 이름은 신의 집이라는 뜻의 보제돔 카비오지 HEDOMKA였다. 그것은 반어적으로 버림받은 영혼을 위한 마지막 안식처 즉 극빈자 묘지를 지칭했다. 18세기 말까지 그 일대에는 행려병자와 무연고자와 자살자를 위한 빈민 공동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빈민병원 건물을 번듯한 고전주의 양식으로 지은 것은 이런 지역적 특성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속내를 반영한다는 게 역사가들의 얘기지만 실제로 가보면 오히려 생뚱맞게 위풍당당한 그 건물 때문에 주변 분위기가 더욱 스산하게 느껴진다. 따뜻하고 안전한 방 안에서 날마다 빈곤과 질병과 죽음을 내다보면서 아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불쌍하다는 생각은 나중에 들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저 무섭고 싫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점차 타인의 고통이 존재하지 않는 척, 타인의 고통을 못 본 척 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어느 순간엔가는 자신의 상대적으로 풍족한 삶이 다른 누군가의 고통 덕분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했을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그의 마음속에 바위덩어리처럼 무겁게 들어앉은 저 비참한 무리의 모습이 훗날 카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 고통받는 어린아이의 형상으로 응축되었을지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첫 소설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도 고통 없는 세상에 대한 열망에서 한때 공상적 사회주의에 이끌렸던 것도 인생의 중반에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것도 학대받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소설에 등장시킨 것도 모두 출생에서 시작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는 사실이다. 작가에게 연민은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 구마린스키 빈민병원 전경. 도스토옙스키 생각 기념관 내부. 도스토옙스키에게 고통은 너무나 광범위한 문제라 앞으로 조금씩 풀어갈 예정이다. 다만 그가 고통에 대한 대안으로 찾은 것은 그 어떤 논리도 이념도 원칙도 아닌 연민이었다는 점만은 미리 말해두어도 좋을 것 같다. 연민은 그의 윤리적 어젠다 맨 앞줄을 차지한다. 연민은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유일한 인간 실존의 법칙이다. 혹은 연민 마이너스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전부다라고 말할 때 그가 의미하는 것은 값싼 동정이나 단순한 측은지심이 아니다. 러시아어로 연민소의 STRADANI은 함께소와 고통의 STRADANI을 합성한 단어다. 영어의 컴패션도 같은 원리다. 요컨대 타인의 고통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함께 고통당하는 것이 곧 연민이다. 도스토옙스키는 물질의 분배가 아닌 고통의 분담에서 공존의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다. 고통을 나눈다는 의미에서의 연민이 없다면 그 어떤 윤리도 철학도 그리고 결국 문학도 허망한 미사여구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연민이 인류를 고통에서 구원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타인의 고통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자각할 때 밀려오는 무력감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무력감까지도 사실은 인간적인 것이다. 연민이 지상 낙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지만 만일 연민마저 없다면 지상 지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러시아에는 총 6개의 도스토옙스키 기념관이 있다. 그중 모스크바 기념관은 관리가 허술한 편이다. 담당자는 불친절하고 얼마 전부터는 흔해 빠진 팸플릿이나 우편 엽서도 팔지 않는다. 그래도 나는 러시아에 갈 때마다 거기 들른다. 새삼스럽게 무언가 새로운 정보를 챙기려는 의도는 없다. 그냥 어린 시절 도스토옙스키의 오감으로 그 슬픈 지역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다. 신의 집은 지도에서 사라진 지 오래건만 여전히 그곳에는 버림받은 사람들의 넋이 떠도는 것만 같다. 왠지 바람도 더 차고 대지는 더 음울하게 느껴진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념관 정원에 세워진 동상 때문이다. 나는 러시아 안팎에 있는 수많은 도스토옙스키 동상 중에서 이 작품이 제일 좋다. 소비에트 시대를 풍미했던 조각가 세르게이 메르쿠로프가 혁명 전인 1914년에 완성한 것으로 조각가의 철학적 공력이 아낌없이 묻어난다. 데모노가 입고 있는 가운은 왼쪽 어깨에 떨어질 듯 걸쳐 있고 시선은 비스듬하게 저 아래 어딘가를 향해 있고 두 손은 마주 잡은 모습이다. 구도자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면서도 기묘한 힘을 발산한다. 고통을 직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일까? 시선은 정면에서 비껴 있다. 그러나 마주 잡은 두 손에는 일종의 결연함이 들어가 있다. 인간에게 손이 두 개라는 게 다행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오른손과 왼손의 굳건한 결합 덕분에 옷자락이 그나마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리지 않는 것 같다. 인간사도 마찬가지 아닌가? 피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꼭 붙잡아주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붙잡을 대라고는 결국 인간밖에 없을 테니. 극빈자 병원과 거액 기부자 표도르가 본 돈의 양면성. 러시아 국립도서관 앞에 세워진 도스토옙스키 동상. 인민예술가이자 예술 아카데미 회원인 알렉산더 루카비슈니코프의 작품이다. 모스크바 정도 85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1997년 제막됐다. 표트르 스미르노프는 1831년 모스크바 북동쪽의 두메 산골에서 농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밭일과 허드레질로 힘든 소년 시절을 보냈지만 부지런하고 명민한 아버지 덕분에 1857년 농노 신분에서 해방되어 모스크바로 올라왔다. 처음에는 선술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일을 익히다가 아버지가 개업한 자그마한 주류 잡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했다.
그러다가 1863년 직원 9명을 고용해 양조장을 설립했다. 일설에 의하면 어느 부인이 아버지의 가게에 왔다가 페트르의 해사한 미소가 마음에 들어 복권을 선물했는데 그것이 당첨되는 바람에 창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서경중의 매핑 도스토옙스키. 모스크바 돈을 읽다. 표트르는 가장 싸고 가장 맛있는 보드카를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일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를 마케팅의 귀재로 평가한다. 그는 길바닥 거지들을 데려다 술과 밥을 공짜로 먹인 다음 푼돈을 쥐어주며 선술집에 들러 스미르노프네 술을 청하라고 시켰다. 모스크바 싸구려 주점에서 시작된 스미르노프 보드카 열풍은 몇 년 새 러시아 전역에 들불처럼 번졌다. 요즘 식으로 하면 바이럴 마케팅이다. 타고난 사업 마인드와 근면함과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에 그는 10년 만에 러시아 비즈니스계에 거두로 우뚝 솟아올랐다. 스미르노프 상회는 명실상부 러시아를 대표하는 보드카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혔고 나중에는 황실에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영예까지 누렸다. 농노의 아들이 19세기 말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오늘날 130여 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미르노프 보드카 스모노프 바드커 현재는 영국 회사의 창업주 보드카의 제왕으로 기억되는 사람 얘기다. 1893년 러시아 신문에 실린 스미르노프 회사 광고. 스미르노프 이야기는 러시아 상인계층을 설명하는데 의미심장한 출발점이 된다. 그토록 화려한 성공 드라마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인들은 스미르노프가를 모스크바의 뼈대 있는 상인 가문으로 인정해주는데 인색했다. 러시아어로 쿠페 체스트보케이 UPCHESTVO라 불리는 상인계층은 전통적으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번성했다. 문학 속에서 상인계층은 종종 고루하고 무식하고 포악한 부류로 묘사되곤 했다. 그러나 소위 비즈니스 엘리트로 분류되는 유서 깊은 상인 가문은 얘기가 달랐다. 그들은 중소상인들과도 우랄의 광산주나 남러시아의 설탕 재벌이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졸부와도 격을 달리했다. 그들은 자기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 끝에 번듯한 교양과 나름의 철학을 갖추게 된 이를테면 후천적 지식인이자 만들어진 귀족이었다. 그들의 관록은 재력보다는 양식과 박애주의와 사회에 대한 기여를 척도로 완성됐다. 대부분의 엘리트 상인 가문이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면 예외 없이 성당 건축이나 개축, 이콘 봉헌, 그리고 기부를 실행에 옮긴 것도 이 때문이다. 요컨대 엘리트 상인 가문에게는 출신이나 부의 규모보다 내적 성장이라는 의미에서의 숙성이 더 중요했다. 보드카 재벌 스미르노프가 모스크바 상인 가문 축에 끼지 못한 것은 한마디로 숙성이 안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거액의 돈을 성당과 성직자들에게 기부했지만 그것은 빈민고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번져가고 있던 금주운동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그의 기부는 철학이 아닌 약삭빠른 투자였고 민중은 그것을 간파하곤 혀를 찼던 것이다. 존경받는 상인 가문으로 시집간 이모를 통해 배운 것. 도스토옙스키의 외가 쪽 친척으로 대부호였던 쿠마닌의 옛 저택. 정원의 여류 시인 안나 아흐마토바의 동상이 있다. 19세기 중엽 모스크바에서는 우샤체프 돌고프 모스크빈 그리고 쿠마닌 가문이 존경받는 상인 가문으로 꼽혔다. 이 중 쿠마닌 가문은 도스토옙스키의 삶과 깊이 연관돼 있다. 이모가 거상 알렉세이 쿠마닌가의 차남 알렉산드르와 결혼하는 바람에 그는 대보호를 외가 쪽 친척으로 두게 되었다. 아버지는 쿠마닌가의 주치이기도 했다. 알렉세이 쿠마닌은 상인의 신분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인 모스크바 시장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었다. 이모네 식구들은 모스크바 남쪽의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았으며 호화스러운 사륜마차를 타고 종종 도스토옙스키가 살던 병원에 들르곤 했다. 어린 표도르는 빈민병원에 늘어서 있던 극빈자를 엿보던 바로 그 눈으로 이번에는 화려하고 유복한 사람들을 훔쳐보았다. 그는 돈을 보았다. 쿠마닌 사람들이 빈민을 위해 기부한 거액의 희사금을 보았고 그들이 가져오는 고급 선물도 보았다. 아버지는 이모네 식구들을 경원시했다. 언젠가는 이모부와 대판 싸우기도 했다. 훗날 도스토옙스키는 돈은 주조된 자유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어린 시절 느낀 돈의 속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말이다. 돈은 인간을 질병과 빈곤 그리고 심리적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실질적이고 막강한 힘이었다. 또 그래서 돈의 부재는 부자유와 굴종,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사망을 의미했다. 도스토옙스키와 돈의 관계는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랄 만큼 복잡하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멈춘 적이 없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부자라고 무조건 비난하지도 않았다. 탐욕과 인색을 혐오했지만 돈 자체를 악으로 치부하지도 않았다. 도스토옙스키가 돈과 관련해 일관되게 우려했던 것은 병적인 집착에서 촉발되는 맹목적인 축적이었다. 도스토옙스키 사전에서 축적이 의미하는 바는 쿠마닌가의 저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모스크바 도심에서 그린라인 전철을 타고 남쪽으로 한 정거장만 가면 전통적으로 상인들이 군집해 살던 자모스크바레치의 지역이 나온다. 그저 강 하나 건넜을 뿐인데 전철 옆 밖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 크고 작은 옛 성당, 고풍스러운 건물과 가게, 꼬불꼬불한 골목은 현대의 도시 문명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듯 보인다.
이곳 볼샤야 오르딘카 거리 17번지에 남아있는 우중충한 건물이 한때 쿠만인가가 소유했던 저택이다. 혁명 이후 증축과 개축을 거치면서 옛날의 화려한 면모는 간데없고 그저 회색 시멘트로 땜질한 흉물스러운 공동주택처럼 보일 뿐이지만 그 문학적 위인은 상당하다. 무엇보다도 20세기 러시아를 대표하는 여류 시인 안나 아흐마토바가 거주했던 곳으로 유명하다. 마당에는 그녀의 동상도 있다. 그러나 이곳은 도스토옙스키의 문학적 원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어린 시절 이 집을 종종 방문했던 도스토옙스키가 훗날 건물 외관에 철학을 입힌 뒤 소설 백지 속으로 들여왔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와 돈의 윤리를 다각도에서 탐색하는 이 소설에는 온갖 부류의 사업가와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핵심 인물은 상인 가문의 아들 로고진이다. 그는 인색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사랑하는 여자를 소유할 수 없다는 걸 깨닫자 그녀를 죽여버린다. 로고진가의 집은 소설에서 페테르부르크의 사도바야 거리와 고로오바야 거리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고 명시되지만 실제로는 쿠마닌 저택이 그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다. 세상과 담쌓고 돈만 세다가 죽는 부자 형상화. 그런 집들은 도시 자체의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거의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 견고하게 세워진 이 집들의 벽은 두꺼웠고 창들은 아주 띄엄띄엄 드물게 나 있었다. 아래층 창문에 창살이 끼워져 있는 집도 더러 보였다. 아래층은 대부분 환전상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위층에는 환전상에서 일하는 거세파 교도들이 새를 살고 있었다. 이런 집들은 안이나 밖이나 별로 인심이 좋아 보이지 않고 메말라 보였다. 모든 것이 숨어들어가 은밀하게 보였다. 왜 집들이 하나같이 그런 인상을 풍기는지는 설명하기 곤란하다. 물론 건축에서 선의 결합은 나름대로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이런 집들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상인들이 살고 있었다. 쿠마닌 가문이 문장. 쿠마닌은 명망 높은 모스크바 상인이고 백치의 로고진은 수전노의 아들이자 살인범이므로 두 가문을 동급으로 놓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게다가 쿠마닌 이모의 관대한 원조 덕에 몇 번인가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서 빠져나온 도스토옙스키로서는 쿠마닌가를 어떤 식으로든 폄하할 입장이 아니다. 쿠마닌 저택을 소설 속으로 옮겨온 것은 그 집의 외관에서 연상되는 축적 때문이다. 소설 속에서 로고진의 아버지는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이 집에 들어앉아 평생 돈만 세다가 눈을 감는다.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과 창살은 즉각적으로 건물의 안과 밖을 분리한다. 변화를 거부하는 집, 거기 사는 인간, 그리고 그가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돈은 어느 순간 일체가 된다. 높이 올라가는 부와 점점 더 안으로 들어가는 인간 마이너스 수직적인 축적과 수평적인 단절은 사실상 하나다. 축적과 단절이 도스토옙스키 소설에서 언제나 함께 가는 이유다. 흐르지 않는 시간과 막힌 공간은 정체된 인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 죽음 같은 삶에 대한 환유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로고진 저택의 두꺼운 벽과 작은 창문은 아이러니하게도 러시아 성당 건축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빛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당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간다는 것이 그 신학적 의미다. 상인의 집과 성당은 최소한 건축학적 조건을 공유하는 셈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불은 빛처럼 퍼져나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로 쿠마닌가는 길 건너편 성당 증축에 거금을 봉헌했다. 볼샤야 오르딘카 거리는 이 성당 때문에 도스토옙스키의 삶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된다. 1836년 가을 쿠마닌가의 봉헌금으로 증축된 이 성당의 축성 미사에 도스토옙스키 부자도 참석했다. 이듬해 모스크바를 떠났던 도스토옙스키는 22년 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다시 이 집과 성당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건 다른 얘기이니 때가 되면 하기로 하자.